저의 근처에 여기저기 귀신이 많지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조금 있었지요. 이야기하자면 부끄럽지만 어려서부터 생각했습니다. 크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건 힘드니 아버지보다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 라는 말을 쓰게 되는 유형의 인간은 흔히 말하는 졸부들입니다. 흔히 부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물건으로 자동차나 시계를 생각하는데 의외로 옷입니다.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쥐게 되어 여지껏 살아오던 계층과 확연히 다른 계층으로 뛰어 올라갈 때 가장 크게 괴리감을 느끼는 물질이 옷이거든요. 자동차나 시계는 우리가 평소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옷은 얼마나 비싼지 기실 알지 못합니다. 페라가모, 알마니, 베르사체가 명품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위 층층이 브리온이나 이시아니 따위 브랜드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지요. 정장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고 구두 한 켤레 기백만 원을 지불하고도 싸게 잘 샀다는 생각을 하는 계층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드러내 싶어 하지요. 얼마 전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정황상 재벌 2세로 나오는 배역 대사가 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라는 말을 하더군요. 웃었습니다. 정말 부자들, 대대손손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계층은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은 졸부들이 씁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그 졸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었지요. 직장인들 연봉을 쉽게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제 차와 브리오니 정장, 아테스토니 블랙라벨을 신은 저는 흔히 말하는 졸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삶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운이 덜컥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내 발 앞에 떨구어집니다. 아, 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도 닦는 중입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삶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 어느새 저도 흔히 말하는 가진 자들의 모임 비슷한 만남에 끼었습니다. 가진 사람끼리 모임이란 뻔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보와 괜찮은 투자건 공유. 그 외 잡다한 바닷가 미역처럼 두둥실거리는 신변잡기들. 충청도 어딘가 모임 회원 중 한 명이 소유주인 꽤나 비싼 펜션 하나를 통째로 빌려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임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반가량 일찍 도착했습니다. 태안 어느 바닷가였어요. 차를 세우고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 입구에 청바지에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는 다 하얗게 다 세어버린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웬일인지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어르신 행색이 제 발길을 부릅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좀 목이 말라서. 초라한 행색 어르신이 씩 웃으며 제 말을 받습니다. 마침 제 손엔 땄지 않은 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커피인데 커피 드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초면에 이런 것까지. 저는 그 모임의 첫 참석이었습니다. 저와 친하던, 그래서 허물없이 지내던 동종업계 마대표 소개로 참석한 자리였지요. 정신없이 여러 사람 인사를 했습니다. 제조업 대표, 벤처 대표, 나름 꽤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이런저런 잡담 중인데 마 대표가 제 옷깃을 잡아 끕니다. 강 대표 이리 와봐. 저 사람들은 양념이고 오늘 깎듯이 인사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어. 사실 오늘 모이는 사람들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모인 거야. 사실 우리야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잔챙이지.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정재계는 물론이지만 주먹 3개와 관까지 쥐고 흔드시는 분이거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봐. 마 대표 나 알잖아. 난 그런 사람 일부러 친해지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난 하루 놀러온 개그로 쳐 나 아부 못하잖아. 하고 싱겁게 웃었습니다. 그때 펜션 마당 저 앞으로 제게 캔 커피를 받아 갔던 허름한 어르신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화들짝 모두가 놀란 듯 기립하여 그 어르신께 앞다투어 뛰어나가 인사를 합니다. 저 어르신이 내 눈엔 그저 노숙자처럼 보였는데 역시 저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과 웃으며 몇 마디 환담을 한 후 어르신은 제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래, 자네도 오늘 손님이었나? 커피 잘 마셨네 그려. 그 어르신과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날 모임이 마칠 때 어르신은 저에게 명함을 주셨습니다. 이봐 강 대표 심심할 때 전화 한 통에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저 만날 때 어르신은 항상 국산 중형차를 타셨습니다. 누가 보면 티도 나지 않는 무던한
그냥 4년에 한 번 새 차 타면 그것도 재미 아닌가?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다 떨어져가는 허름한 정장, 가끔은 색이 다 바래진 청바지 같은 걸 입고 나타나셨던 어르신은 말 그대로 제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술을 마실 때면 항상 안주를 잔뜩 상위에 깔아놓습니다. 다 먹던 말건 상관 안 하고 일단 너댓까지 마구 시킵니다. 잘 먹어야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는 항상 룸사롱인데 특이하게 여자는 부르지 않습니다. 1차가 끝날 때쯤 어르신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 누군가 우리를 모시러 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룸사롱 사장입니다. 내가 시끄럽고 번잡한 건 딱 질색이라 말이지. 라고 말씀하시며 어르신은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둘이 룸으로 들어가면 나이 꽤나 있는 마담들이 들어옵니다. 꽤나 깍듯하고 어르신은 마담들을 마치 친동생들처럼 이런저런 안부들과 걱정들을 들어줍니다. 마담들은 그런데 술집 웨이터들이나 간부들은 사뭇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르신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달까? 언젠가 어르신 사무실 근처 골목에서 같이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앞으로 어떤 할머니가 폐지가 가득 든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희 맞은편으로 대기하고 있던 에쿠우스 차의 휀더 쪽을 찌익 긁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죄송하다고 조아리는데 에쿠우스 차주가 차에서 내리더니 길길이 뛰며 할머니에게 육두문자를 날립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내려서 한마디 하려는데 어르신이 먼저 차문을 열고 내리더군요. 거 여보시오. 할머니가 힘이 들어서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백주대낮에 어르신께 무슨 욕을 그리 해댑니까? 폐지 주우시는 거 보면 대충 살림살이도 짐작이 갈 텐데 변상하라고 윽박 지른다고 그게 변상이 되겠소?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더니 명함 한 장을 그 사람한테 건넵니다. 자 여기 내 명함이요. 어디든 좋으니 차 수리하고 내게 청구해요. 견적서 나오는 대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차로 이동하며 아시는 할머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도 그날 처음 본 할머니라고 하시더군요. 의아한 제가 그런데 그렇게 선뜻 도와줬냐고 말하자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좋은 일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언젠가 어르신 사무실에 놀러 갔더니 그 회사 부장이 드립다 깨지고 있습니다. 오만 쌍욕을 남발하시는데 항상 저하고 있을 때는 연신 미소 띤 얼굴이어서 몰랐는데 녹이 띈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장이 혼난 이유가 원주 출장을 가며 문마크 쪽 톨게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원주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그렇다는군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주 갈 때는 문막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야 500원인가 1000원인가가 절약된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자주 가던 룸사롱 마담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화나신 모습 한번 뵀는데 정말 무섭더라. 라고 하니 마담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봅니다. 강 대표, 회장님 예전 모습 모르나 봐요. 라고 해서 제가 예? 하고 반문했습니다. 예전에 회장님 여기 오시면 웨이터가 아무도 안 들어올라 그랬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병으로 얻어터지고 싸대기 맞고 그뿐인가 여자애들은 열대병 다 불러서 홀딱 벗겨놓고 괴롭히지. 가끔씩 말 안 듣는 거래처 사장들 데리고 와서 룸에서 혼자 반병신 될 정도로 줘 패놓지. 예전엔 정말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강 대표 나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지 마요. 어이구 주책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못 들은 걸로 해줘 알았지? 이쯤 되니 어르신 정체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누구 얘기 들어보면 감방도 다녀왔다고 하고 건달도 휘어잡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나랑 다닐 때는 뒷방 노인네처럼 허실실 웃으며 쓰잘데기 없는 농담으로 소일하면서도 그렇게 큰 회사를 손도 대지 않고 움직이고 마담과 그 이야기를 한 날짜리가 끝날 무렵 어르신이 무언가를 내게 건넵니다. 오다가 주웠는데 남 별로고 너 써라. 라며 제게 툭 던져주시더군요. 열어봤더니 파텍 필립입니다. 헐, 이걸 사진으로나 봤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다니. 그런데 모르면 받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나니 도저히 못 받겠더군요. 사실 그때 어르신이 시계를 건네 제가 봤는데 손으로 뭔가 찌릿하고 닿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피해야 한다고 본능이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모친이 누누이 말씀하시길 준 물건 함부로 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건 제가 손목에 차고 다닐 주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받기 힘드네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
라고 얘기하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는데 어르신 눈빛이 쨍하고 여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더니 다시 웃는 낯빛으로 돌아와. 그래, 자네 좋은 어머니 두셨네. 라며 다시 시계를 거두어 가더군요. 이런 일반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경험을 어르신과 함께하며 많이 겪었습니다. 어딘가 드라이브를 가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경치도 좋고 장사도 잘 되겠다고 하자.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네라더니 그 자리에서 그 건물을 사버린다던가. 뭐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왠지 어르신을 조금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도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자면 저 말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어르신에게 아부하고 친하게 지내려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 양반은 왜 유독 나를 불러서 다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말이죠. 그렇게 한동안 뜸하다가 어느 날 어르신께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많이 취하셨는데 할 말이 있다고 나오라길래 나갔죠. 이런저런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묻습니다. 자네는 왜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나? 내게 궁금한 게 없나? 네, 뭘 여쭤봐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겸연쩍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야. 일반적이라면 궁금해야 정상 아니겠는가?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뭐하고 다니는 짓거린가 이런 거 말이야. 제가 묻기에는 송구스러운 얘기라 원체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참 희한한 친구야. 볼수록 알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이건 내가 어르신한테 해야 할 말인데 하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지. 자네도 대충은 들어서 알겠지만 꽤나 거친 길을 걸어왔다네. 감옥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아, 내 대충은 들었습니다. 오늘 내 그 얘기를 하려 하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나? 만약에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월 1,200씩 더 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기쁘겠죠? 당장 여기저기 숨이 막히는 돈들도 여유가 생길 것 같고 친한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겁니다. 응당 친구들도 축하해주겠죠. 가끔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 후 술값도 호기롭게 낼 테고 말이죠. 그러면 스케일을 조금 바꿔서 지금 벌고 있는 돈에 공이 하나 더 붙는 돈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시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연 나 좀 많이 벌어라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눈빛이 바뀔 겁니다. 정말 친하다면 면전에서 지금 자랑하냐? 시계 비아냥거림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지금 300 벌어서 생활하니까 이걸로 여전히 생활하고 나머지 돈은 몽땅 저금할 수도 있겠네. 우와, 금방 재벌 되겠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주위의 부자들이 혹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내 주위에는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남들보다 100, 200 정도 풍족하게 벌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 입을 꾹 닫아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해봤자 둘 중 하나거든요. 왕따 당하던지 호구로 전락하던지. 상황이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느새 그 정도 버는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지. 왜 못 알아볼까요? 이회수 씨가 그런 말을 하셨죠. 고수는 하수를 알아보지만 하수는 고수를 못 알아본다. 예를 들어 보자면 말이에요. 당신이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라파타 잘 빠졌는데 이거 리얼 버튼이지. 물론 뭐 실제 이런 대화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런 대화가 오갔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당신은 상대의 비싼 옷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옷이 그저 평범한 기성복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참 무섭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 상대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나와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저 옷은 바느질이 왜 저래? 삐뚤빼뚤하게 의류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생활이 여전히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며 뭐가 마실까를 먼저 생각하지 가격을 먼저 보지 않을 겁니다. 페라카모나 알마니를 보고 어휴 저 싸구려 브랜드 저런 거 못 써 사지 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군요. 공항 면세점에 들어가서 옷이 마음에 든다고 입어보고 있는 중인데 아마 마음에 든다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가격표를 보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아마 재질도 캐시미어와 실크가 50대 50으로 섞인 제품일지도 모르고요. 카메라를 취미로 한다면 사무에 오이만두, 만투, 새아빠를 기본으로 갖추고 서브로 라이카에 녹티를 물릴지도 모르겠군요. 강남역 어딘가 신호대기 선에 서 있는데 부응하고 치고 나가는 포르쉐를 보며 한 대 살까? 같이 다니는 아무개도 중고로 한 대 샀다는데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상상이 지나치면 해로우니 이 정도 하기로 하죠. 이쯤에서 각설하고 자 당신은 이제 물질 세계에서 남들이 말하는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 당신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행복하니 많이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하지 말죠. 물론 당신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 당연히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물질과 무관한 개인의 능력입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평범하게 돌아가기 싫다. 두 번째로 이 정도 벌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줄 알았더니 나는 여전히 하찮은 밑바닥이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느낄 확률이 큽니다. 당신은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 혹은 다시 평범하게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온갖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혹시 한방 크게 삐걱해서 다시 사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 질 확률이 높습니다. 잠은 이루기 힘들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서슬퍼런 면도날 위를 걷는 기분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분노가 주체가 안 돼 사소한 일에도 주위에 소리를 지릅니다. 더더욱 무서운 건 자신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피폐하게 변했다는 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어르신을 만났던 그 시기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매사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정신은 황폐한 상태인데 정작 본인은 자각을 못합니다. 빨리 더 올라가야 하는데 혹시 잘못 삐걱하면 한 방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하는 지금부터 어르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알려질까 하는 노파심에 큰 틀은 유지한 채 디테일한 상황은 뭉그스름 바꾸겠습니다. 어르신은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가정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독립해 직원 100명 남짓 평범한 전자장비 제조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외환위기가 왔고 공장이 문을 닫았고 모든 빚 정리를 끝내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몇 척의 빚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징역을 살게 됐다는 괴로움보다 출소해도 해결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려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교도소에서 한 명이 어르신을 픽업했는데 이 사람이 주먹세계에서 알아주는 거물이었답니다. 같이 생활해보니 건달들과 다르게 어르신 머리도 비상하고 학벌도 명문이고 뭐 아무 말 말고 나가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너 빚도 해결하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말했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소를 해 그 거물을 찾아가니 처음 가르치고 맡긴 일이 사채업이었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회진흙탕 바닥으로 이미 떨어졌으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세상에 대한 무서운 도끼만 남아 있었다네요. 그리고 원체 성격이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남들보다 더 독하게 했답니다. 어르신 말로는 사채를 먼저 맡겼던 게 일종의 실험이라고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독하게 했답니다. 실제로 돈 밀리면 집안에 술 먹고 드러누워 깽판 부리며 자고 나도 건달이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칼로 자기 배도 긋고 실제 몸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온몸 가득 흉터고 뒤로 문신이 빽빽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름을 날렸대요. 자기는 건달들과 비교해서 주먹이 안 되니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아쉬울 거 하나 없다라는 심정으로 독하게 했다는군요. 양주병으로 자기 머리도 깨고 깨진 병 들고 자기 배를 막 긁고 찔러대는데 어느 누가 돈을 안 주고 버티겠습니까? 그러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안산에 있는 한 집에 갔답니다. 그 어르신 구역이 아닌데 다른 직원 하나가 몇 번을 가도 돈을 못 받아내 신나게 얻어 터진 후 그 어르신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아드는데 기분이 선을 하더랍니다. 돈은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채 세계는 그렇다더군요. 액수는 차지하고 10원 한 푼이라도 밀린 게 소문이 나게 되면 연쇄적인 문제라 다른 모든 채무자들 관리가 안 된답니다. 아무튼
주소를 받아들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안산을 찾아가는데 괜히 몸이 저릿저릿하더랍니다. 주소도 꽤나 이상해서 물어물어 찾았는데 집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여기서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의 지하창고였답니다. 집을 알아낸 후 들어가기 전에 슈퍼에서 소주를 혼자 3병을 나발분 후 불쾌하게 술이 오를 때쯤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문을 두들겨도 아무 인기척도 안 나기에 발로 문을 3개 당겼더니 잠금 장치도 안 돼 있는지 문이 그냥 열리더라네요. 컴컴한 분명 지하 창고인데 살림살이가 놓여져 있고 그 안에 30대 초반 여자가 3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를 안고 넋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더랍니다. 이러저러해서 돈 받으러 왔다 신랑 어딨냐고 하니 벌써 집 나가 연락 두절된 지 3달이 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어둠이 눈에 익어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 가전집기에 온갖 빨간 압류딱지가 붙어있고 정체 모를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차라리 교도소가 나왔으면 나았지 사람 살 곳이 차마 안 돼 보이더래요.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면 사채업자가 아니죠. 사채업자들 정말 극악무도합니다. 거기서 또 한바탕 난리를 치고 들어누웠다는군요. 내 신랑이 가져간 돈이 얼마다 이자까지 해서 얼마 지금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 한 발자국도 안 나갈 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말하고 벌렁 들어누웠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진상을 부리면서도 그날 속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까?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사채업을 하며 깨달은 것 하나가 사람의 감정을 가지면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짐승이 되기로 했대요. 마음속에서 그 어떤 소리가 들리던 말든 나는 그저 돈 받으러 온 기다 라고 철저히 자신을 세뇌시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진상을 부리고 벌렁 들어 누웠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이 정도 소란이면 보통 여자는 울고불고 매달리고 사정을 해야 정상인데 여자는 그저 넋 나간 채로 미동 없이 앉아 있더래요. 그러다 문득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소란이며 품에 잠들어 있던 애라도 울어야 정상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 술이 점점 올라 벌렁 들어 누운 상태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네요. 얼마나 잠들었는지 화들짝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시위가 온통 어두컴컴해져 있더랍니다.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도 들어올 때는 낮이라 사물 분간은 됐는데 주위가 온통 컴컴하더래요. 그래도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안 보이기에 이 여자가 어디로 내뺐구나 하고 슬며시 일어나서 앉는데 들어올 때 못 보던 시커먼 물체가 천장에서 내려와 있더랍니다. 잠결에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 여자가 들보에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다는군요. 아이는 이미 예전에 엄마 품에서 죽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 매달아 죽어 있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도대체 말이지. 과연 사람이 목을 매달고 죽을 때 어떻게 그런 웃는 얼굴로 죽을 수 있는지. 저는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묵묵히 어르신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나 사이에 놓인 테이블의 거리가 서울과 부산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만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떤가? 참 잔인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어르신은 내게 되묻습니다. 잘 모르겠더군요. 사회 밑바닥 진창에서 목만 남긴 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대던 두 사람이 마주쳐 발생했던 불행한 사연에 어떤 보편타당한 정의를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천만다행으로 그 여자가 죽기 전 짤막한 유서를 남긴 탓에 골치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 품에서 죽어 있던 상태였고 당시 어르신이 모시고 있던 사람이 여러 방면으로 힘을 써준 덕분에 당신은 무탈하게 지나갔다는군요. 어르신은 그때부터 다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조직에 확실한 신뢰를 얻게 된 거죠. 처음 맡은 일은 기업의 자금 세탁 쪽 일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자금을 돌리고 B회사에서 C회사로 자금을 돌리며 악취나는 돈들을 세탁했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조직의 두목이 얼마나 어르신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더군요.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금을 세탁하게 되면서 그 기업들 뒤통수를 어르신이 단단히 거머쥘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여러 회사를 돌며 배운 노하우로 자기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면 자기한테 뒤통수 잡힌 기업들은 군소리 없이 도와줬으니 회사가 안 될 리 없었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찌됐던 한 여자의 불행으로 어르신은 성공의 기반을 닫게 된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은 허탈한 표정으로 나를 한참 쳐다봅니다. 성공의 기반 그건 내가 한 일들이 아냐. 잘 듣게. 자네가 내 얘기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야. 그리고 내 생전 이런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것도 처음이고 말이지.
보자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여자가 죽은 후 한동안 어르신은 패닉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조직에서 좀 쉬다 오라고 보름간 필리핀으로 휴가도 보내주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다시 살아야겠기에 다시 조금씩 힘을 내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여자가 어르신 앞에 나타났대요. 어느 날 새벽 잠결에 그렇게 느꼈답니다. 아, 난방을 틀어놨는데 왜 이렇게 춥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느껴보니 자기가 누군가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더랍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제 술을 마셨나? 그래서 술집 여자 데리고 이 차를 나왔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팔베개를 해준 사람을 자세히 보는데 목매달은 그 여자가 자기 팔베개를 한 채씩 웃더랍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상태로 따 걸어 있는데 침대 옆으로 찰싹찰싹하고 누군가 맨발로 방 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 품에서 죽어있던 아이가 웃으며 자기 방에서 뛰어놀고 있었다네요. 그때부터 그 모자는 쭉 어르신을 따라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판단해야 할 때 옆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가르쳐 준답니다. 어르신이 두목의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할 때 사실 기업 자금 세탁일을 맡긴 것 때문에 그 조직 사람들의 엄청난 견제가 시작됐었다는군요. 이게 조직의 핵심 오른팔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때 조직의 넘버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은밀히 부르더래요. 굉장히 친한 척하면 내가 너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게 도와주겠다며 강북에 있는 룸사롱 하나를 싸게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 평소 자기를 견제하던 사람이 도와준다니 이게 화해의 제스처인가 싶어서 인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더랍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이 등신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그 터에 배고픈 귀신들이 바글바글 웃으면서 놀고 있는데 그런 가게를 왜 인수해? 그래서 이래저래 둘러대고 인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바지 사장이 빚을 잔뜩 지어놓고 도망갔대요. 그 후 그 가게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누전으로 화재도 나고 결국 그 가게를 떠넘기지 못했던 넘버이는 어마어마한 손실은 물론이고 그 건으로 조직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더군요. 원래 그 가게의 지분을 쥐고 있던 여바지 사장이 자꾸 딴짓을 하는 것 같고 종업원들도 삐딱하고 또 터가 그래서 그런지 취객들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은근히 챙겨주는 척하면서 어르신에게 떠넘길 심산이었다고 하더군요. 고요한 룸 안에 어르신과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터무니없다거나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여자가 있습니까? 그럼 있지. 처음부터 자네 옆에 계속 앉아 있었지. 사실 이날 어르신과 술 마시기 전까지 제가 한동안 어르신을 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운을 많이 따집니다. 제가 아는 많은 기업 대표들 중에 만나기만 하면 어디 사주 보러 가자. 어디 용하다더라 전 보러 가자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도 사업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믿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 펜션에서 어르신을 처음 만난 이후부터 자꾸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발주가 쏟아지고 기대도 안 했던 계약이 성사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이런 사람이 하는데 운은 하늘이 내려주는구나. 그런데 그 어르신을 만나고 같이 어울린 후부터 제 기운이 쇠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응당 이뤄줘야 할 계약도 돌발적으로 생긴 변수로 어그러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고 이런 악재들이 이유 없이 반복되다 보니 도대체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르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사람을 판단하는 느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같은 걸 참 민감하게 빨리 캐치하는 편인데 어르신을 만난 후로 이 기운이 점점 쇠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만나 웃으며 악수를 할 때 제게 반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삐죽삐죽한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계약서는 말도 안 되게 황당한데 따뜻한 느낌이 들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루어지고 어떤 계약서는 도무지 빈틈이 없는데 뭔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여겨보고 있으면 잘 가다가 어그러지고 일종의 자신만의 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하고 지낼수록 무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르신을 피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사업에 악재가 끼어들기 시작하자
조금씩 초조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두 편에서 얘기했듯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징조들이 생기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밤에 잠은 못 이루고 혼자 술 먹는 날들이 많아지고 사소한 것들로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봐 강 대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던 어르신이 은근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건넵니다. 사실 내가 이룬 것들 모두 내가 이룬 게 아냐. 다 그 여자가 이뤄준 거지. 갑자기 어르신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 게 느껴져 머리털이 쭈뼛 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자네 내 회사 인수해 볼 생각 없나? 나는 이제 그냥 손 털고 말이야. 좀 쉬고 싶네. 자네가 맡아서 한번 운영해 보겠나? 저는 어이없는 이야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네 회사 요즘 좀 어렵지 않나? 제가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자 어르신은 껄껄 웃습니다. 뭘 놀라나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이제 메피스토 같은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드네. 지쳤단 말이지. 저 여자는 그동안 내 마누라 행세를 하고 다녔지. 그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여자가 따라다니 이후부터 다른 여자와 여자관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살고 있던 부인은 어르신이 교도소를 가게 됐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온 거랍니다. 애 때문에 받아줬다는데 부부관계는 한 번도 가지지 않았다네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냥 발기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르신이 지니고 있던 어마어마한 물질적 부가 떠오릅니다. 잘 생각해보게. 어르신 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말일지. 허어, 자네가 내게 처음 만난 날 커피를 건넸을 때 말이야.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자네에게 가고 싶다고 생떼를 쓰지 뭔가. 나야 뭐 자네에게 가고 싶다면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네 허락을 받고 가고 싶대 허. 가끔 어르신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도 꽤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실까 문득 생각납니다. 그때 어르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사람인지라 그 생각도 합니다. 내일 연치 수익을 일주일에 벌어들이던 그 재력이나 심심한데 땅이나 사러 갈까? 라고 호기롭게 말하던 실제 바람이나 쐬러 가자던 그 길에 들러 덜컥덜컥 사버리던 건물들이나 이 글에 다 쓰지 않았지만 어르신이 사는 세계와 제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살아오면 지켜야 할 규범이나 헌법 같은 이런 일련의 상식들이 어르신이 사는 세계에선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더 쉽더군요. 전화 한 통으로 그 어떤 통제들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인맥이나 저는 그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중의적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맨발로 뛰어 노는 찰싹찰싹 소리가 나고 한밤중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지만 기분 탓이려니 기분 탓일 겁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